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위 1% 투자자를 위한 진짜 주식 토크쇼 블랙라벨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도지은입니다. 오늘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재확산 속에 중국의 금리 인하 이슈까지 따라오면서 양시장 모두 하락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도를 하면서 시장이 계속해서 파란불을 켜내는 모습이었는데요. 연말이라 힘든데 우리 시장에 언제 볕이 뜰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오늘도 저희 수석 위원님들 모시고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초록밴드 열어두고 있다는 말씀 드릴 텐데요.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저희 블랙라벨 소속 위원님들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 샵 0082번으로 블랙라벨 적어서 보내주시면 안내를 해드린다는 점 먼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의 수석 위원님과 함께하네요. 이지원 수석 위원님과 박원재 수석 위원님 모십니다. 수석 위원님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두 분을 제 양측에 모시고 든든하게 좀 시작을 해볼 텐데 사실 웃으면서 좀 월요일 시장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오늘 장이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한번 번져가고 있고 중국의 금리 인하 이야기가 좀 나오면서 국내 시장에 부담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두 분과 특별히 오늘 시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분이 연말 장세 이렇게 지켜보면서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 먼저 우리 박수석 위원님 오늘 시장 어떻게 좀 보셨어요? 안 좋게 봐야겠죠? 그렇죠. 네. 네. 결과가 안 좋으니까. 네. 사실은 연말이면은 대체적으로 내년에 대한 경기 기대 이런 게 반영이 돼야 돼요. 네. 심리적으로요. 그런데 올해는 사실은 생각보다 오미크론이 확산세가 안 잡히고 이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데이터가 간헐적으로 뭐 나오는 거는 있는데 치명률이 낮다 할지 위중증으로 진행되는 게 낮다 할지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확정적으로 데이터가 안 나온 상태에서 내년도 경기 전망에 대해서 이제 물가 지수가 대단히 높게 나왔죠. 네. 그래서 인플레에 대한 부담이 작동하고 지금은 그러면 어떻게 볼까요? 안 좋은 국면의 심리가 좀 몰아가고 있는 이런 분위기로 가는 거죠. 그러면 수급적으로 또 지금은 휴가 시즌이에요. 이미 월가의 펀드 매니저들은 대부분 휴가를 간 상태이기 때문에 네. 지금은 작은 거래량으로도 시장의 진폭이 좀 커질 수 있는 시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시장이 좀 과민 반응을 한 구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올 한 해 내내 이어져 왔던 변동성 구간의 연장으로 보면 되고요. 여전히 밑에 바닥은 상당히 단단한 바닥이 밑에 있기 때문에 크게 개의치 말고 본인의 내년에 대한 생각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대한 관점과 방향을 분명히 잡고 가면은 뭐 이런 국면에 흔들릴 일은 없다. 그렇게 정리해드리고 싶네요. 네, 12월 장을 걱정하기보다는 1월 장을 좀 대비하는 마음으로 지나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떨어질 구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잘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린 것 같은데 우리 이지원 수석 위원님도 궁금합니다. 크게 동요할 필요 없을까요? 일단 이제 빅 이벤트들은 대부분 이제 지나갔습니다. 네. 지난주에 FOMC 회의 결과나 혹은 이제 지난주 미국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이게 이제 12월 달에 배당을 제외한 이제 최고의 이슈인데 이제 이 부분들이 좀 지났고 그 부분들이 시장에 뭐 낙폭을 키우지 않으면서 비교적 잘 양호하게 끝이 났죠. 이제 끝이 나고 난 다음에 오히려 이제 이번 주에 들어와서 후폭풍이 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방향이 지금 위냐 아래냐라고 본다면 분위기는 계속해서 아래쪽으로 몰아가지만 시장의 방향이 그렇게 아래쪽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결국 우리가 지금 12월 달에 시장이 만약에 아래 방향으로 방향을 잡았으면 FOMC나 미국의 선물 옵션 같은 혹은 오미크론 같은 굵직굵직한 하락 이슈가 들어왔을 때가 시장이 내려갈 찬스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시장이 하락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시장이 하락해야 될 자리에서 하락하지 않고 오히려
오히려 이제 지금 빅 이벤트들이 끝날 때 좀 나오는 이런 하락은 하락 전환보다는 조정일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다만 미국이 일단 선물 옵션 만기가 끝났고 정리 물량이 분명히 오늘 내일 정도에 들어올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오미크론이나 FMC에서 조금 하방이 제한됐던 부분들이 지금 이제 차익 물량들이 좀 나올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시점이 딱 배당을 앞두고 나가야 될 물량들은 나가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런 어떤 정책적인 부분을 이해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오늘 우리 시장이 이제 낙폭이 굉장히 컸지만 코스피나 이 코스닥 거래량을 본다면 상당히 제한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없는 가운데서 가격만 많이 빠졌다라는 거는 실제적으로 하방 쪽으로 낙폭을 키운다기보다는 이번 주 초반 정도 조정을 좀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네. 오미크론이나 지금 현재 오늘 중국의 금리 인상이 좀 나왔지만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시장을 하방으로 크게 이끌 것 같았으면 이미 시장은 꺾여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는 우리가 시장을 분위기보다는 조금 더 팩트에 입각해서 지금은 이제 이번 주 중반이 넘어가면 아마 이제 올해 증시보다는 내년 증시에 대한 기준으로 많이 자체를 잡을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포커스를 좀 맞추고 주 초반은 좀 조정을 받고 주 후반에 연휴를 앞두고는 오히려 시장이 조금 반등을 줄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좀 편하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다 오늘 시장 자체는 좋지 않았지만 그렇게 크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빅 이벤트들을 지나오면서 우리 시장 바닥을 좀 확인을 하고 앞으로는 좀 더 좋아질 일들이 많아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너무 동요할 필요 없이 팩트 체크를 좀 해보자라고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저희 초록밴드 열어두고 있는데요. 저희 수석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명품 시황을 매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 샵 0082번으로 블랙라벨 적어서 보내주시면 초록밴드 어떻게 함께할 수 있는지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바로 참여해 보시고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도 입장이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이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두 분의 수석 위원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볼 주제도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의 주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주제는 불확실한 연말 증시 투자 전략은입니다. 이제 연말다운 연말이 좀 시작이 된 것 같아요. 날도 추워지고 사람들 옷차림을 보니까 겨울이 제대로 시작이 됐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와중에 시장도 좀 추워요. 오늘 같은 경우를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좀 동반 매도를 하면서 오늘 시장 많이 끌어내리는 모습이었는데 변동성 장세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최근에 들은 이야기로는 시장의 자금줄이 좀 많이 말랐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변동성 장세라고 보는 것 자체가 맞을까요? 두 분께 먼저 확인을 하고 싶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변동성이 여진이 남아 있는 거죠. 여진이 남아 있다. 왜 그러냐면 경로가 원래 긴축 국면하는 경로가 좀 길게 설정이 됐었잖아요. 그렇죠.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간에는 연관이 없다고 9월 달에 얘기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일시적이라는 것도 뺐죠. 그다음에 금리 인상도 굉장히 긴급하게 할 것처럼 관점이 바뀌었죠. 네. 점도표가 이미 내년도에 3회 인상을 예고를 했죠. 네. 그러면 통상 우리가 긴축으로 들어가기 전에 시장이 그거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했는데 우리가 이제 1차, 2차, 3차 양적 완화 때는 이 텀을 긴축까지의 텀을 좀 넓게 펼쳤어요. 네. 그래서 첫 번째에는 예고 없이 한 번에 하는 바람에 샥을 맞아서 마지막 때에는 한 1년간의 텀을 두고 금리 인상을 충분히 시장과 소통한 다음에 예고를 했는데 네. 이번에는 그 텀이 너무 짧았죠. 우리는 내년까지 테이퍼링 오케이 해서 9월 달에 빠졌었고 네. 그런데 갑자기 테이퍼링은 이제 땡기는 건 당연한 거고 금리 인상이 점도표를 보면은 내년에 3회를 보는데 이게 점도표가 이렇게 쭉쭉 벌어져요. 네. 그러니까 위원들 간의 견해차가 좀 있다는 거죠. 이게 그쵸. 이럴 수밖에 없는 게 내년도 경기 경로에 대해서 이게 중구난방이에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물가 상승 경로와 경기 회복 경로와 원자재 경로와 이런 것들이 맞춰지는 거에 따라서 3월 달에 금리 인상해야 된다는 유언이 있는가 하면은 뭐 12월 달에 해도 된다는 유언이 있을 만큼 네. 분포도가 쭉 벌어져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테이퍼링이 3월에 끝나는 거 오케이. 네. 자, 금리 인상을 언제 할 거냐는 거죠. 그렇죠. 이걸 만약에 3월에 한다면은 지금 시장은 반응을 해야 돼요. 그런데 5월이나 6월이라면 한 내년 2월쯤에 반응해도 돼요. 그렇죠. 만약에 8, 9월에 한다면 내년 상반기 걱정 없어요.
근데 그 모든 게 물가 지표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소비 지표가 나와야 돼요. PPI가 CPI로 어떻게 이전되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큰 이벤트는 끝났지만 여전히 소소하게 내년 경기 경로를 확정짓는 이런 것들이 당분간 계속 확인하면서 길을 잡아야 되니까 변동성이 일어나는 건 불가피하다. 그리고 언젠가 한 번은 시장이 이 금리 인상분에 대해서 반영을 해야 됩니다. 네. 예, 금리 인상을 한다는데 시장이 반응 안 하고 바로 그냥 내빼기는 어려워요. 그러면은 지난 9월 달에 미국 시장 조정받은 건 테이퍼링에 대한 조정이었어요. 네. 아직 금리 인상분에 대해서는 시장 반영을 안 했죠. 이 부분이 언제 올 거냐는 우리는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국면이 이제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인한 경기 회복 지체 네. 또 신흥국 긴축이 된다니까 이럴 때마다 나오는 게 이제 신흥국에서 긴축 발작이 일어나는데 지금 가장 약한 고리가 터키가 됐죠. 네. 그래서 터키가 갑자기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서 많이 흔들리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면 어쨌든지 그런 게 심리적으로 시장에는 돌고 돌아서 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다. 그 정도인데 그럼 이게 시장을 방향을 바꿔서 부러뜨리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아니다. 네, 그건 아니고 네. 어차피 반영될 불확실성 경로가 좀 덜컹덜컹 거리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모르니까. 이 경로가 지금 예측하기로는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이번에 발표된 CPI에는 원자재가 하락이나 이런 게 반영이 안 돼 있다 이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다음번에 발표되는 CPI나 PPI가 과연 다운되는지 이런 걸 보고 판단을 해야겠죠. 그래서 당분간 좀 이렇게 덜컹거림은 불가피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뭐 오미크론 확산세도 그렇고 금리 인상에 대해서 시장이 언제 그 충격을 받아들일지 그 시점에 대해서도 그렇고 아직 우리 시장 변동성 여진이 남아있는 것 같긴 하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여전히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 것 같고요. 우리 이주환 수석위원님은 최근 변동성 장세 어떻게 보세요? 결국은 이제 지금 올 증시가 어려운 이유는 어떤 단발성이나 우발적이거나 혹은 즉흥적인 이제 행위들이 많이 나온다는 건데 사실 이제 좀 전에 박수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파월 의장의 태도가 비둘기파적 매파에서 급격한 매파로 이렇게 일순간에 옮겨가는 네. 모습을 보였는데 그러니까 그 왜 그런 부분들이 오미크론이 대두된 직후에 시장이 안 그래도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오미크론 때문에 어려운 상황인데 파월 왜 저렇게 강성기 반응을 쏟아내는가라는 부분들을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파월이 지난 4월달 원자재발 급등에 의해서 6월달 선물옵션 때 개입했던 것처럼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미국의 연준은 이 오미크론의 확산에 의해 가지고 원자재 가격이 떨어진 지금 시점이 인플레이션 우려감을 좀 낮출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여기서 좀 밀어붙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테이퍼링에 대해서 이렇게 가속도를 붙이는 거나 혹은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전도표가 조금 앞당겨지는 부분은 이제 이런 어느 정도 실제가 그럴 것이냐라는 부분은 저는 이제 금리 인상을 조금은 별개로 봐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온다면 일단은 시장에 대한 인플레이션 우려감을 낮추는 게 지금은 이제 가장 큰 목적이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사실 제가 이제 계속 유가를 말씀드렸지만 네. 유가가 85불까지 올랐다가 전략 비축률을 방출해서 78불까지밖에 못 내렸고 다시 8불대로 올랐었는데 이게 이제 오미크론으로 한 방으로 65불까지 내려가 버렸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감을 생각하는 정책 위반자라면 아마도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런 어떠한 경우가 됐든 오미크론이 됐든 어떤 경우가 됐든 이런 현상에 의해서 원자재 가격이 떨어졌을 때 조금 인플레이션 우려감을 눌려보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유가의 이제 흐름을 지금 그래서 조금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데 네. 85불에서 65불까지 떨어졌다가 가파르게 70불, 13불 정도까지 올랐다가 70불에서 주저주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V자형 반등 형태로 바로 80불까지 올라와 버린다면 사실 인플레이션 우려감을 잠재우기가 힘듭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70불대에서 좀 어느 정도 그 유가를 억누를 수 있다면 혹은 조금 딜레이를 시간을 벌 수 있다라면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속도감을 좀 조절할 수 있다라고 파월은 아마 생각하는 것 같고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증시에 좀 반영되면 사실 증시가 조금은 희생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그게 좀 전에 박수 소장님 말한 것처럼 이게 근본을 바꿀 수 있을 정도는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어느 정도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에 의해서 나오는 부분이지 여기서 뭐 시장을 전부 다 밑으로 끌어내리겠다라는 생각은 지금 이제 그렇게 합리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거죠. 다만
다만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어려움이 가중되는 시기에 이런 부분들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우리를 흔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연말장에서 제일 경계해야 될 부분은 팩트와 심리입니다. 그러니까 팩트를 정확하게 보는 것과 분위기에 휩싸이는 것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특히 연말장은 지금 거래량이 거의 없습니다. 이미 이제 뭐 좀 전에 말씀한 것처럼 외국인들은 다 휴가를 갔고 네. 정리할 펀드들 정리했고 이제 이번 하락 조정 구간에서 배당 정도만 정리가 되면 실제로 물량을 옮길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 분위기에 따라서 시장 등락이 제법 크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추세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보면서 적어도 이제 내 시각이 지금 연말에서 이런 작은 거래량의 변동성보다는 내년에 초점을 맞추고 그 포트를 주도 쪽에 맞춰 세팅하는 작업이 오히려 지금은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렇게 본다면 이 흔들리는 가격에 너무 집중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주신 것 같은데 팩트와 분위기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앞서서 시장을 봐주시면서도 해드렸던 말씀이죠.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이 가장 제1의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뉴스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 뭐가 팩트고 뭐가 분위기인지 우리 현명한 투자자분들은 좀 구분을 하셔서 이슈들도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일단 인플레이션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으면서 연준이 뭘 계속 하려는 거는 알겠어요. 근데 그럼 이 연말장 속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전략은 무엇인지가 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거든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래서 이런 시장일 때 신중론을 기해야 되는 건지 혹은 포트 전략을 짜가는 데 있어서 어떤 방향성, 어떤 이슈를 제1의제로 가지고 우리는 포트를 구성해야 되는 건지 궁금하네요. 전략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네. 각 개개인의 처지가 베이스가 돼요. 아, 모두가 같지는 않으니까요. 왜 그러냐면 이 자꾸 일반화시키면 안 되는 게 네. 투자는 수만의 사람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들의 사정이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여유자금으로 10년 동안 난 은퇴자금 목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네. 어떤 사람은 급한 돈 땡겨다가 레버리지 이렇게 해서 한 사람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자, 그러면 본인이 본인을 제일 잘 알아요. 만약에 급한 돈 땡겨가지고 난 1월까지만 한번 해보려고 땡겼는데 레버리지까지 있어. 급하니까. 네. 마음이 급하니까. 자, 이 금융시장은 제일 큰 문제가 방향을 맞추고 다 맞춰도 치명적으로 손실이 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변동성에 죽어서 그래요. 그러면 모든 전략은 왜 주식시장이 어렵다 그랬죠? 변동성이 있어서. 그러면 이 변동성을 다스리는 전략은 위험을 회피하는 거예요. 네. 주식자산은 위험자산이죠. 그럼 그 위험이 각 투자자마다 다 틀려요. 그럼 그 위험의 측정은 본인이 할 수 있으니까 네. 만약에 난 여유자금이고 난 이걸로 계속 나의 노후를 위해서 또는 먼 훗날을 위해서 적립식으로 해나가든지 이 돈은 내가 당분간 안 봐도 되는 돈이라면 사실 이 변동성은 아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지나갑니다. 네. 지나가는 바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레버리지를 쓴 투자자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마음이 급한 분들은. 그러면 그분은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통상 레버리지를 계산할 때는 우리가 투자할 때 항상 생각해야 될 게 기대 수익과 기대 손실을 같이 계산해야 되는데 그렇죠. 기대 수익만 보죠. 그렇죠. 네, 손실은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이게 베스트 시나리오와 월스트 시나리오를 같이 짜서 내가 감당한 위험을 스스로 계산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감당할 위험이 이 변동성 구간 내에서 견디지 못하는 레버리지를 썼다. 그러면 레버리지를 줄여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방향을 맞췄는데도 나는 이 변동성 때문에 쓸려 나가서 반대매매 당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방향 맞춘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금융을 대할 때는 이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략이라고 하는 건 누차 말씀드리지만 내가 감내할 만한 위험을 먼저 계산을 해야 돼요. 네. 본인이. 그래서 감내할 만한 위험을 가지고 내가 이 변동성, 예측되는 변동성 구간에서 심리적으로 견딜 수 있는 그런 버퍼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뭐 그거저거 다 어렵다. 그럼 현금 비중을 늘려야 돼요. 그렇죠. 나는 이 그것도 변동성에 대해서 못 견디는 타입이다. 그러면 현금 비중을 늘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돼요. 근데 나는 나는 100% 쓰고 있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음. 그럼 그냥 가면 됩니다. 어. 왜냐하면 내가 이게 여유 자금이고 뭐 이 정도 변동성 앞으로 시장이 한 5에서 7% 변동이 나온다면 개별 종목으로 한 15에서 20% 나올 수도 있는데 네. 그렇게 나오는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걸 계산을 해서 그 정도는 내가 견딜 수 있어 라고 한다면 난 포지션 구성을 내년을 봤을 때 올해보다 확실히 방향이 나오고 지금보단 업사이드가 높다고 본다. 네. 대체로 그렇게 보죠. 그렇게 본다면 그냥 가면 돼요. 네. 내 방향대로. 네. 사실 그래서 예. 이거는 다 케바케다. 말씀해 주신 게 맞는 게 저희 블랙라벨 시청자층을 좀 보면 저희가 타겟팅한 분들이 그런 분들 아니겠습니까? 뭔가 엄청난 하루하루의 변동성에 크게 휩쓸리는 분들보다는 먼 미래를 바라보고 싶은데 그 바람의 방향을 읽는 방법을 아직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저희는 좀 여유가 있는 투자자분들이 보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분들에겐 지금 변동성은 그러시다면은 전혀 문제가 지금의 없겠죠. 변동성에 대해서 겁낼 필요는 없다고 봐요. 딱 결론을 내려주시네요. 걱정할 필요 없다. 우리 이주환 소속 위원님도 동의하십니까? 이제 근본적으로 동의하고요. 네. 아마 이제 이럴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좀 짧은 관점으로 보시든 긴 관점으로 좀 보시든 결국 이제 저기가 투자의 방향이 어떤 트레이딩이나 아니면 장기적인 관점이 되든 결국 이제 시장이 빠지면 기분이 나쁘고 시장이 상승하면 뭐 기분이 좋은 거는 바뀌지 않잖아요. 다만 이제 거기에 일희일비해 가지고 가격에 따라서 내가 이제 이 트렌드 방향을 볼 거냐 아니면 타이밍 싸움을 할 거냐 해서 이 타이밍 싸움이 굉장히 짜릿짜릿하고 희열이 느껴지고 재미가 있지만 그럴 수는 있죠. 타이밍 상으로 돈을 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좀 전에 박수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트렌드를 쫓아가는 게 훨씬 더 마음이 편안한데 문제는 이제 지금 올해 같은 경우가 사실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이제 초유의 장세가 나오다 보니까 네. 이런 우리가 이제 감당하기 힘든 중간중간에 변동성들이 불쑥불쑥 나오면 사실 이제 심리적으로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투자의 방향을 알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 불규칙한 변동성에 내가 이제 견디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같은 그런 불규칙한 변동성이 올 한 해는 계속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1월 달 고점을 형성하면서부터 사실 어떻게 보면 매달 이런 변동성이 안 나온다 이렇게 별로 없습니다. 이제 그 변동성이 우발적으로 위쪽으로 나오면 좋겠지만 대부분 우발적으로 아래쪽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이제 힘든데 오늘 그 수급을 잘 보시면은 그 오랜만에 이제 개인들이 1조 원 이상 매수를 했거든요. 샀어요. 네. 1조 원 이상 매수를 했고 기관들이 이제 매도를 좀 하면서 이제 우려스러운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여기서 이제 갑자기 또 매수를 많이 돌아서고 기관 외국인들이 많이 매도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인데 사실 이제 외국인들이 오늘 한 5,500 정도 매수했고 기관이 한 5,700 정도 매도를 네. 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기관 이제 금융투자 쪽하고 연기금이 때문에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많았고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 매도 물량이 좀 신경 쓰이는데 지난 옵션 만기 이후에 외국인들이 오늘까지 매수한 물량이 한 5조 2천억. 그러니까 오늘 한 5천억 6천 정도 팔아도 아직 5조 2천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11월 달 옵션 만기 이후에 매수했던 물량의 10분의 1 매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커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매도 물량이 매집했던 물량이 10%밖에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통상 이걸 눌림이다, 조정이다라고 얘기하면 매집했던 물량이 한 30% 선까지 그 매물이 출회돼도 어느 정도 조정이라 보거든요. 70%가 유지되기 때문에. 네. 그러면 10% 정도 시장이 출회됐던 거는 별로 크지 않아요. 그리고 특히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게요. 업종별 등락을 조금 보면 네. 오늘 이제 그 외국인들이 매도했던 물량을 보면 전기전자 업종에서 400억밖에 매도 안 했어요. 은행에서는 13억밖에 매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주요 섹터에서 매도 물량이 설정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거꾸로 얘기하면 보통 개인들이 한 1조 원 정도 사면 IT 업종에서 한 7, 8천 사고 제약바이오 업종에서 한 2, 3천 사서 두 개 합치면 거의 한 90% 나오거든요. 네. 평소에 이제 이게 정상적인데 오늘 개인들이 1조 이상 매수했는데 IT 매수한 금액이 2,700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1조 1,000억 중에 2,700억밖에 안 된다면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개인들이 많이 매수했을 때 IT 매수 물량이 절반이 넘어가거든요. 근데 그게 4분의 1도 채 안 된다라는 거는 실제로 오늘 외국인들이 매도하고 개인들이 많이 매수했지만 주요 섹터 종목에서는 외국인 매도가 별로 크지 않았고요. 어허. 주요 섹터에서 개인 매수세가 별로 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큰 추세적인 자금 이동에서 미국의 선물옵션 동시 만기 이후에 약간 후폭풍이 들어오는 부분에서의 매도는
조정 정도지 이게 뭐 오늘 많이 빠지고 내일 정도 하루 정도 더 빠진다고 가격 조정이 온다고 해도 이게 뭐 하락 전환이 될 만큼 위협스럽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급이나 자금의 이동을 본다면 이건 아직까지는 조정 이상의 의미가 있지는 않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관련돼서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우리 이지환 수석위원님께서 해드렸는데 결국에는 크게 걱정할 필요 없겠다. 수급적으로도 살펴봐 주셨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여러분들 초록밴드에서도 들어보실 수 있는데요. 좀 긴 호흡으로 시장에 오래 남아 계시고 싶으신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디서 이런 고급 정보를 들을 수 있을지 궁금해하신 분들 많습니다. 초록밴드 늘 열어두고 있으니까 문자 샵 0082번으로 블랙라벨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QR코드 통해서 입장이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저희 수석위원님들의 이야기 이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과 우리나라 계속해서 경제 이슈만 찾아보면 인플레이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 상황에서 중국이 기준금리를 20개월 만에 인하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아시아 시장, 글로벌 시장에 좀 영향을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기준금리를 다른 나라들, 경제 대국들은 올려야 돼서 난리인데 중국이 지금 인하를 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온다는 게 대체 무슨 맥락인지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하거든요. 이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지난주에도 중국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는 이지환 수석위원님이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강의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신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기준금리를 인하했다는 거 무슨 뜻입니까, 위원님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먼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자세한 얘기는 좀 이따 박 수석위원님이 해주실 거고. 그러기로 했습니까? 제가 보는 이제 저는 좀 강조하고 싶은 시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네. 오늘 이제 중국이 금리를 인상했다라는 부분 때문에 나온 뉴스들의 내용이 70% 이상이 대부분이 뭐냐면 중국이 그 정도로 안 좋나? 경기가 둔화되나라는 우려감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려감이 지금 나오면서 중국 증시도 오늘 조정을 좀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우려감이 중국이 안 좋다라는 우려감이 나면 단기적으로 한 증시 한 2, 3일 영향을 줄 수 있죠.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좀 더 크게 보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난 4월 달 이후부터 중국 특히 6월 달 넘어오면서부터 가장 힘들었던 우리 증시의 원인 중에 하나가 중국의 규제 관련 리스크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IT 업종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엔터, 문화, 소비까지 전반적으로 고차이까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중국이 어떻게 보면 이 규제 관련 리스크가 강풍처럼 몰아쳤죠. 그게 이제 어떤 경제적인 부분보다는 정치적인 부분에 많이 가미가 되면서 이 규제 관련 리스크가 애국심과 연결되면서 굉장히 큰 폭으로 몰아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치 규제 관련 리스크가 글로벌하게 하나의 폭풍처럼 지금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죠. 결국 중국이 지준율을 인하하다가 이제 기준금리를 인하했다는 부분은 어떤 정책적인 부분에서 그동안 규제 관련 리스크로 많이 경제 관련된 쪽을 몰아붙였다면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그걸 풀어주는 방향으로 정책이 좀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단순하게 기준금리가 인상돼서 중국이 불안하냐를 보지 말고 네. 중국은 사실 우리가 가장 크게 염려한 부분이 정책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정책이 나오냐에 따라서 그 경제가 손바닥처럼 뒤집어지는데 규제 관련 리스크 쪽, 규제 쪽의 정책이 지금은 어느 정도 경제를 좀 올리는 쪽으로 정책이 좀 바뀌었다라는 곳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춘다면 당장 그 중국이 기준금리 인하해서 경제가 안 좋냐 부분을 보지 마시고 중국이 정책적으로 어느 정도 그 변화가 있구나라는 쪽에서 본다면 단기적으로는 매를 맞을지 몰라도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보면 사실 다행스러운 부분이죠. 그렇게 조금 시각을 보시고 자세한 부분은 또 우리 박수수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중국 시장의 좀 특수성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맞습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을 다 해주셨는데요. 중국은 자본주의를 채택했는데 네. 실상은 그냥 국가 주도의 경제예요. 네, 그렇죠. 당에서 결정을 하고 당에서 정하는 방향이 그냥 경제의 방향이 됩니다. 자, 우리 시장이 디커플링 얘기가 나온 게 언제부터였냐면 상반기 때 중국이 규제를 들어가면서부터 작년에 같이 잘 나갔던 증시가 디커플링이 됐어요. 중하권 증시만 다 어려웠어요. 맞아요. 네. 그건 당연히 외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하권이 디레버리징에 들어가서 규제 들어가고 그러면 성장 없다. 그래서 상반기에 두 자릿수 성장을 하던 게 하반기에 4%대 성장까지 떨어졌죠. 중국은 이거는 근데 의도한 구조조정이라는 거죠. 국가가. 그렇죠. 자, 이제 방향을 틀었어요. 네. 지준율 인하를 했죠. 2번 했습니다. 이제 프라임 레이트도 떨어뜨렸어요. 뭐죠? 확실하게 방향을 이제 이만하면 됐어라고 시장에 메시지를 준 거예요. 근데 시장은 안 좋을 때에는
자꾸 이걸 안 좋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네. 아, 중국이 그렇게 안 좋은 거야? 경제 상황이 그만큼 안 좋아. 아니, 안 좋은 거 몰랐어요? 여태 구조조정이 맨날 중국 어렵다는 헝다 나와서 디폴트 한다, 맞아요. 채무 상환을 한다 못한다. 아니, 어려운 걸 모르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쇼크할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했던 건 야, 중국의 정책의 방향을 안 듣고 고집 피울까 봐 걱정을 했던 거지. 그렇죠. 네. 중국이 이제 그 방향을 틀어가지고 야, 이제 우리 이만하면 됐고 많이 때렸다. 우리는 이제 다시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을 할 거야 라고 확실히 방향을 틀어준 거예요. 그래서 프라임 레이트를 낮춰준다는 거는 이제 시중에 돈줄을 풀어준다는 거고 네. 그러면 그동안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쭉 올라갔었는데 그런 한계치도 좀 숨통이 트이는 거고 우리가 그 구조조정 동안 걱정했던 거, 야, 이거 계속 이러다가 이거 다 죽는 거 아니야? 이거 걱정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 이렇게 방향이 나오면 야, 이제 다 죽지는 않겠구나. 이제 숨을 쉬겠구나라고 반응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이거는 시황이라는 건 항상 핑계입니다. 제가 볼 때 중국 지준율 인하한 아니 그 프라임 레이트 인하한 게 악재가 될 수는 없고요. 네. 오늘은 그냥 껴맞추는 얘기고 그건 좋은 얘기입니다. 좋은 얘기고 오늘은 아마 이제 그 오미크론에 대한 이슈와 터키에 대한 정정불안 뭐 이런 게 좀 작용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리고 거래가 연말에 너무 취약하다 보니까 네. 작은 물량에도 이렇게 훅훅 충격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올바로 진단하기가 이게 뭐 의미를 두고 진단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그냥 감내할 수 있는 변동성이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내가 장기 포지션을 가지고 내년 이후를 보는 투자자라면 이건 그냥 흔히 있는 변동성이다.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고 넘어가면 될 이슈로 봅니다. 네, 저희 블랙라벨 시청자분들이라면 그냥 단순히 중국 경제가 그렇게 어려운가라고 단편적으로 경제 기사를 받아들이기보다는 중국이 드디어 경제 방향성을 보여줬구나라고 그 안에 있는 맥락을 제대로 읽을 줄 아는 시청자분들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도수석 위원님께서 이 중국 기준율 인하에 대한 이슈를 어떻게 풀이하는 것이 좋을지 이야기로 또 팁으로 또 드린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저희 방송에서만 단발성으로 나누지 않고요. 초록밴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문자샵 0082번으로 블랙라벨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혹은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입장이 가능하니까 저희 세 분의 수석위원님 함께 모여 계신 초록밴드로 지금 바로 들어와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의 주제가 연말 투자이기 때문에 이 연말 시즌에 어울리는 투자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또 안 나올 수가 없죠. 배당주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상장사들의 연간 배당 공시가 줄을 잇고 있는 와중에 배당을 노리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또 한 번 그 많은 미디어에서 포커싱을 맞추더라고요. 배당을 노리고 하는 투자, 이렇게 하면 좀 제대로 할 수 있다. 혹은 배당주가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시즌이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두 분의 생각이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이주환 수석위원님 어떠세요? 배당은 이제 물론 이제 단기 모멘텀으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사실 이제 관심사가 아닐 것이고, 네. 중장기 이상 투자하시는 분들은 사실 배당을 무시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포지션은 계속 보유를 하는데 이왕이면 배당을 좀 주는 종목들을 보유하는 게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배당 투자에 관련해서는 최근에 한 3, 4년 전부터 좀 경향이 바뀌는 것 같아요. 이게 가장 큰 이유가.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배당을 받고 배당락이 나오면 주가가 떨어지고 이런 관계가 지금은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배당을 받을 때 그 배당이 이제 정상적인 영업이익에서 나오는 정상적인 루트로 나오는 배당이라면 사실 최근에 요즘은 그 배당락이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무리해서 곱싸게 뭐 어떤 특정 종목이 무리해서 영업이익의 비중을 넘어서는 배당을 일시적으로 때릴 때 이제 배당락이 굉장히 크게 나올 수 있죠. 이제 그렇지 않다라면 배당에 대해서는 관심을 조금씩 가지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아마 더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신흥국 증시에서 어떻게 보면 이 선진국 증시로 넘어가는 가도기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흥국 증시에서는 배당이 많이 무시가 되고 선진국 증시로 넘어갈수록 이 배당에 대한 매력도가 좀 커지는데 우리가 이제 그 가도기에서 조금씩 배당에 대한 매력도가 커지고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은행주 같으면 올해 중간 배당도 생기면서 이 배당에 대한 규제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배당률도 올라갈 것 같고 중간 배당도 이제 실시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마도 주가에 좀 반영이 될 거 있는데 그 최근에 오미크론으로 주가가 급락했을 때 우리가 그 업종별 차트를 봤을 때 네. 가장 이번 오미크론 등락으로
거래량이 밑에서 가장 크게 많이 변동됐던 게 바로 은행입니다. 그러니까 은행 업종들은 대부분 네. 좀 보시면은 그 주가의 변동폭이 아래쪽에서 손바뀜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차트를 잠깐 보면요. 예를 들면 이제 KB금융을 보시면은 네. 이번에 오미크론 등락으로 낙폭이 이렇게 한번 크게 쭉 나왔는데 아래쪽에 보시면은 다른 종목들과 다르게 보시면 거래량이 굉장히 아래쪽에서 크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이런 이상 거래량들이 은행주에서는 결국은 오미크론으로 낙폭이 컸을 때 배당을 노린 외국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현상은 KB금융만 그런 게 아니라 네. 대부분 이제 은행주의 그 전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금융투자도 보시면은 이번 오미크론 낙폭이 커질 때 아래쪽에서 그 거래량이 굉장히 크게 터지면서 손바뀜이 굉장히 크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은행주에 대한 거래량이 아래쪽에 오미크론 그 낙폭 때 나왔다는 거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오미크론에 의해서 시장이 일시적으로 박스권 이탈하면서 하방 쪽으로 내려왔을 때 이때 가장 많이 산 종목이 뭐냐? 그게 은행입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집중적으로 샀는데 이유는 제가 봤을 때 물론 근데 금리 인상 기조에서 은행주를 사서 뭐 크게 손해 볼 일도 없지만 또 한 가지는 은행이 그 배당 관련된 부분에서 올해 규제가 풀렸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 정도 배당률이면 상당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특히 이 중간 배당을 실시했는데 이번에 6월 달에 배당을 하고 9월 달에 분기 배당을 안 했거든요. 대부분 은행들이. 그러면 이제 연말 배당이 높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배당에 대한 영향력이 어느 정도 지금 이미 시장에 많이 반영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매력적으로 이 배당 시즌이 되면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관련주들 중에 은행주, 그중에서도 KB금융을 대표적으로 좀 차트도 봐주리면서 어떤 부분에서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는지 설명을 좀 해드렸는데요. 연말 배당주 막차를 타려면 이번 달 28일이 마지막 티켓 행위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해주셔서 알고는 있으실 텐데 정확히 뭐 배당에 대해서 투자를 하시거나 매력도를 느끼시는 분들이 저희 방송 보시면서 알아가실 수 있도록 우리 박수석 위원님은 배당주 관련돼서 투자는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 이수석 위원님께서 이제 배당주에 대해서 아주 기초적인 걸 말씀을 하셨으니까 네. 저는 이제 배당이라는 거에 대해서 주식시장에 갖는 함의,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이제 그 보통 생각하시는 게 목표 수익률이 얼마예요? 이런 걸 물어보잖아요. 네. 뭐 많을수록 좋아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네. 배당 투자를 해서 한 4%를 목표로 해서 간다면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난 배당 포함해서 연간 한 4% 수익이면 돼요 하는 투자자가 있다면 우리 도하나께서 보실 때 이 4% 목표 수익률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워낙에 개별 종목적으로는 자극적인 수익률이 많아서 네. 4%라고 하면 사실상 요즘 이제 네. 젊은 투자자분들 사이에서는 네.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 그죠? 느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왜 처음에 출발은 주식 올 때 은행 금리도 없고 나는 은행 금리만 좀 넘어서면은 만족할 수 있어 하고 그렇게 들어오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들어오시는 순간 야, 그래도 주식시장에 들어왔는데 야, 무슨 5% 해가지고 그죠? 네. 그래도 뭐 한 50%는 몰라도 20%는 기본이라며 이렇게 출발을 해요. 20% 수익이라는 거는요, 평균으로 세계 제1의 수익률이고요. 채권 투자 미국의 10년물 장기 채권 안전자산의 대명사인데 물론 채권이라는 자산이 성격이 틀리기는 하지만 10년을 묶어놓고 매달 따박따박 1.4%의 수익을 먹고자 가장 큰 돈이 들어가고 있어요. 가장 큰 돈이 들어가요. 그러면 자 연말 우리가 이제 일주일만 갖고 있으면 배당을 받아요. 네. 배당이 은행 같은 경우 올해만 한 4에서 5% 배당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은행이 지금 현재 올해 수익력과 내년의 수익력을 봤을 때 내년도에 회복 가능하다 못 가다를 본다면 대체적으로 회복 가능하다에 많은 전망이 나와요. 그럼 요거를 우리는 아비트라이즈라고 얘기를 해요. 요거 내가 지금 산 가격 회복만 되면 배당은 그냥 먹는 거야. 그렇죠. 그죠? 그러면 내가 내년에 내가 지금 산 가격, 이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내 1년 동안 이 가격에 팔 수 있는 기회만 얻는다면 1년 동안 4% 수익을 먹습니다. 투자하는 게 합리적이에요, 비합리적이에요? 합리적이네요. 네, 그렇게 보면 들어오는 자금이 많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투자를 할 때 항상 그 기대 위험과 기대 수익을 같이 놓고 보는데 기대 위험이 적은데도 나오는 수익은 놓치면 안 돼요. 그게 이제 그런 차원이고
두 번째는 이제 배당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함의가 이제 주주 이익을 어떻게 환원시키느냐. 왜냐하면 주주가 투자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물론 주가 차익을 보고 대체로 들어왔지만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주주 권리가 보장이 돼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자본의 재배치라는데 기업이 영업 활동을 열심히 해서 돈을 벌었어요. 네. 이 기업이 자본을 재배치하는 방법은 대체로 한 5가지 정도가 나와요. 첫 번째로 이제 돈을 벌면은 별로 쓸 일이 없으면 부채를 갚아야 되죠. 그렇죠. 빚을 갚아야죠. 네, 빚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존 사업을 확장해야 돼요. 투자하는 거예요. 예, 왜냐면 이제 야 이건 뭐 돈 잘 벌었으니까 더 확장해도 되나 이 생각을 해요. 세 번째는 야 이건 뭐 더 이상 확장할 뿐은 아닌 것 같고 그럼 신사업 M&A를 해요. 그래서 신사업의 기회를 받는 거죠. 네. 근데 더는 투자의 기회가 없는 것 같아. 그럼 주주한테 돌려줘야 돼요. 그렇죠. 그게 배당입니다. 그래서 배당을 늘려야 돼요. 그래서 배당 성향을 높인다는 것, 곧 주주와 이익을 같이 간다는 거고, 이건 기업 가치를 굉장히 높여줘요. 그 마지막이 이제 자사주 매입을 하는 거예요. 네. 이 배당하고 자사주 매입하고 비슷하지만 틀린데, 미국 시장에 저렇게 위대하게 올라가는 거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주가 올라가는 게 같은 방향으로 이익이에요. 네. 경영자도 그렇고 주주도 그렇고 그렇죠. 기업도 그렇고 나라도 정부도 그렇고. 네. 그러다 보니 이 주가를 올리려면 분모와 분자 그러니까 자본금 대비해서 수익을 우리는 자본 이익률 ROE라고 하는데 이 ROE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번 돈으로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하면 계속 분모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계속 올라요. 네. 애플이 그래서 올라요. 빚내서 자사주 매입해서. 근데 이제 국회에서 이거 세금 매긴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게 사실 본질적으로는 네. 야 이게 무슨 기업 가치의 증익이냐. 어. 이건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네. 현실적으로는 미국이라는 자본주의 시스템은 그렇게 작동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로 돌아보면 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되느냐. 여기서 엄연하게 할 말이 많아요. 요새 최근에 대주주를 중심으로 한 물적 분할이나 네. 그러니까 주주의 이익이 같은 방향을 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상법으로 보호해주는 조항이 있어요. 네. 옛날 지주회사 전환 독려하느냐고 뭐 수합을 했을 때도 뭐 지분 하는 거 인정해줘 세제 면제해줘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굉장히 소액주주가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정말 고쳐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자본시장은 같이 가는 거지 주주가 봉이 아니에요. 그렇죠. 주주는 정당하게 자기 투자의 대가를 우리가 2차 전지 투자를 했는데 지차 전지가 없어졌어. 아니 그러면 이 투자자는 어떤 기업이 떠오르네요. 합리적인 판단을 해서 투자를 했는데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내 투자 사장이 사라진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좀 뭔가 문제가 많은 거죠. 그래서 이러한 거를 국회에서도 우리도 이제 논의를 시작했죠. 네. 자본주의라는 건 민주주의도 그렇지만 연한이 많이 걸립니다. 짧은 시간에 안 돼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교정해 가면서 가는데 대한민국 주주 환원도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면 지금 이제 제일 저평가되어 있는 국가 중에 하나인데 네. 이런 게 개선되면 우리가 왜 맨날 저평가겠습니까? 우리가 정당한 가치를 받으면 지금 대한민국 주식은 정말 싸요. 싼 게 맞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정말 싸요. 네. 네, 저도 인정합니다. 이제 박수 선생님이 말씀하셔가지고 네. 똑같은 관점인데 사실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인데 네. 그 박수 선생님이 하셨거든요. 아, 옆에서 고개를 굉장히 그러니까 끄덕이시더라고요. 그 좀 전에 말씀하실 때 그 물적 분할, 인적 분할하는 거는 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외국에서 오래 근무를 했지만 90년대 이게 한창 유행을 하다가 지금은 외국은 그러니까 지주회사가 상장되면 자회사 상장을 절대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지주회사도 상장하고 자회사도 상장하는 경우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고
대부분 그렇게 상장을 하면 거의 소송을 당합니다. 그래서 천문학적인 소송을 당하기 때문에 대부분 외국은 지주회사 상장되면 자회사 상장 안 하는 게 룰이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 룰에 벗어나서 너무 많이 주주들한테 피해를 입힌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지금 우리나라의 아주 큰 병폐 중에 하나라고 저도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배당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전에 우리 박수수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왜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나오면 지금까지 계속 지정학적 리스크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이 배당 시즌만 되면 비교하는 데가 있습니다. 대만입니다. 대만은 우리나라보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훨씬 더 심각해요. 우리는 무력으로 북한을 어느 정도 압도할 수 있지만 대만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정학적 리스크를 따지자면 대만이 훨씬 더 심한데 우리는 대만보다 훨씬 증시가 저평가되어 있잖아요. 가장 큰 이유가 대만은 지금 배당률이라는 그 지수 전체로 보면 한 4% 정도 되고요. 우리는 그나마 모 대통령이 강압적으로 배당을 올리라고 한 이후에 1%대 초반에서 지금 2%대 겨우 이제 올라섰거든요. 그러면 지금 아직도 대만의 절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지정학적 리스크보다는 이런 배당에 기인한다는 거는 대만 증시와 비교를 해봐도 직접적으로 드러난다. 그러니까 주주 가치를 조금 더 올릴 필요는 분명히 있다라고 저도 박수현님 위원의 의견에 상당히 동감을 합니다. 네, 아주 좀 안타까운 현실에 대한 부분을 두 분이 또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주주 말씀을 또 계속 해주시잖아요. 주주가 또 잘 돼야, 기업이 잘 돼야 대한민국 근간이 좀 흔들리지 않을 텐데 이런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배당과 관련돼서 나올 수 있는 이슈들에 대해서 두 분께서 자세히 좀 이야기를 나눠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당주 투자에 대해서 혹시나 메리트를 느끼시고 투자 전략이 궁금하다 하시면 저희 방송을 계속 시청하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고요. 초록밴드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 저희 위원님들과 함께 이런 좀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투자에 대해서 좀 맥을 같이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초록밴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샵 008번 늘 열어두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또 배당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찾아보다 보니까 올 연말에 삼성전자 배당 규모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오늘 1%대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배당 투자자들이 관심사 중에 하나가 또 삼성전자 특별 배당 이야기가 있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갖고 있는 종목이니만큼 배당과 관련돼서 이 종목도 좀 같이 이야기가 나오나 봐요. 특별 배당 왜 지금 이슈가 좀 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런 거죠. 그 본인이 짜릿하게 수익을 얻었던 그 여운은 굉장히 오래 가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삼성전자를 그 투자하셨던 분들은 두 달 만에 주가가 무려 60% 이상 올랐고 거기에 연말 배당을 받고 1월 달에 특별 배당까지 받고 주가가 꺾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작년에 삼성전자를 보유하시면서 주가 차익도 크게 내고 배당 받고 특별 배당까지 받으셨던 분들이 그 여운이 이제 남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연속성이냐, 굉장히 연속성이 있지는 않죠. 그러니까 배당이라는 건, 그 특별 배당이라는 건 어쨌거나 기업 상황을 좀 봐야 되는 거고, 네. 물론 이제 그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CEO 그 이재용 부회장이 어떤 그 주주 환원청에서 뭐 액션을 취하면 나올 수 있겠지만 이제 그런 걸 기대하고 매수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어쨌든 분기 배당을 주는 뭐 우리나라에 몇 안 되는 종목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 점에서 장기 보유하시는 분들은 그 배당을 받으시고 장기 보유하는 관점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지금 제가 봤을 때 주가 차익도 노릴 수 있고 네. 배당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특별 배당이 아니더라도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특별 배당과 관련돼서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자체는 긍정적으로 좀 보고 계시다. 이수석 위원님 말씀을 드렸고 우리 박수석 위원님은 오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좀 마이크론 이슈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하락을 했거든요. 아마 마이크론 이슈가 크겠죠. 내일 모레 발표하죠, 실적? 네, 맞습니다. 지난번에 마이크론이 이제 그 공급망 이슈 때문에 보수적으로 실적 가이던스를 잡음으로 해서 메모리 반도체가 좀 다운됐었는데 네. 이번에 이제 공급망 이슈에 대해서 어느 톤으로 얘기할지 그리고 뭐 윈터 이즈 커밍에 대해서는 이제 다 익스큐즈를 하는 분위기로 네. 가죠. 그렇죠. 그리고 그게 얼마나 반영될지 아무래도 미국 시장이 메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국 시장이 턴을 하면 우리가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겠죠. 그 삼성전자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 전업이라고 보기보다는 시스템 사업부가 올해 한 번도 주목을 안 받았는데 대단히 퍼포먼스가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이미 BEP 넘어섰고 이미 조당 분기당 조를 얘기할 정도면은 이제는 삼성전자를 메모리의 스크리컬로 평가하기보다는 내년부터는 아마 시스템 부분에 대한 평가가 업그레이드 될 거예요. 네. 왜 TSMC한테 그 가치를 못 따라가겠습니까? 한번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시면은 지금 아이디어가 많아요. 네, 많이 나옵니다. 네, 사실 특별 배당으로 제가 여쭤봤는데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두 분께서 긍정적인 시그널을 좀 주신 것 같습니다. 관련돼서 여러분들 투자 이야기를 더 듣고 싶으시면 저희 초록밴드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 기억해 두시고요. 오늘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누었던 사항들 정리하고 넘어오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남은 연말 투자 전략으로 시작을 했지만 배당이라든지 중국 관련 이슈라든지 정말 자세한 이야기를 방송 시간에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자세한 이야기는 저희가 초록밴드에서 나누어 드릴 테니까요. 문자 샵 0082번으로 지금 바로 블랙라벨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QR코드 통해서 들어와 주시면 된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연도 증시 이제 마감까지 D-Day 10, 한 열흘 정도가 남았습니다. 더 알찬 연말 보내시고 앞으로의 투자 계획에 있어서 함께 전략을 짜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서울경제TV 블랙라벨과 함께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오늘 두 수석위원님과 함께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